일주일에 섹터 하나씩을 정복합니다. 와이즈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오늘이 2월 1일입니다. 예. 월간 이선엽이 약간 그 격월이 됐습니다. 원래 원래는 1월 중순에 했어야 되는데 저희도 좀 타이밍을 이제 잘못 잡아가지고. 제가 좀 그때 예. 심하게 좀 아파가지고 많이 좀 나오고 싶었는데 한 열흘간 좀 끙끙 앓았습니다. 이사님 터미네이터 아니셨어요? 그랬었는데 뭔가 조금 이제 그 독감 기계도 걸리셨어요? 고장 나잖아요. 좀 심하게 걸렸었어요. 독감. 예.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고 별로. 지금은 혹시 컨디션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예. 네.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때 별로 좋은 컨디션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목소리도. 예. 그때는 정말 목소리도 안 나왔어요. 예. 그리고 요즘 독감 심하게 걸리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완쾌 되신 예. 걸로 믿고. 예방 주사 꼭 맞으셨으면 하고요. 네. 정말 큰 고생했어요. 어찌됐든 간에 컨디션 회복한 걸로 생각하고 이제 폭풍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2월 1일이면은 이제 밤사이에 미국 FOMC 예. 결과가 나오고 나서인데요. 나스닥이 뭐 한 2% 빠졌고, 물론 거기는 이제 오른 다음에 빠진 거고. 맞습니다. 네. 예. 일단 파월 의장이 3월 금리 인하 꿈 깨라. 선을 그었죠. 예. 선 그은 거예요. 저 예. 참을 게 얹은 줄 알고. 예. 그래서 시장이 좀 화들짝. 근데 약간 3월 금리 인하 가능성 시장이 조금씩 낮게 보기는 했잖아요. 예. 그럼에도 한번 또 이제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사실 차익 실현의 빌미 정도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미 현재 상황에서 그 페드워치를 보면 네. CME 이렇게 선물을 보면 사실 FOMC 있기 전에도 3월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다가 59% 정도 네. 됐었어요. 그래서 네. 이미 안 하는 걸로 시장에서 다수가 보고 있었고 FOMC 끝나고 나서도 안 하는 게 65%까지 올라왔으니까 네. 사실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뭔가 3월에 대해 대단히 기대를 품었지 않았는데 다만 이제 선을 그은 게 그래도 혹시 3월에 안 올 것 같긴 한데 네. 무슨 뭔가 생기면 하지 않겠느냐라는 약간의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조금 무너진 게 사실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됐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시장이 지난 12월에 봤던 것보다 시간이 흐르면서 3월에는 금리 인하 안 할 가능성이 좀 높겠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오늘 있었던 FOMC 자체는 방향성 요인은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어쨌든 미국 시장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좀 내리긴 했는데 네. 이게 혹시 뭔가 큰 일을 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려면 FOMC에서 이번에 3월에 금리 내리지 않는다가 아니라 아직도 금리를 더 올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할 때 시장의 방향성에 영향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더 큰 충격이 왔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오늘도 대놓고 금리는 내릴 건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금리를 내릴 건데 3월은 조금 너무 빨라라고 해서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만 이렇게 삭제를 시켰다 정도기 때문에 네. 큰 방향성에 영향은 없고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래도 혹시나 3월에 조금 이런 게 있으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적게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그 정도만 시각 차이에 대한 조정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시장은 항상 그거죠. 그러면 그 다음은 언젠데? 3월 다음에 이제 6주 뒤에 5월에 FOMC가 있으니까 예. 그럼 5월에 내리겠네 하면서 지금 5월에 인하 기대감이 92%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네. 요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럼 5월이 진짜 될까요? 지금 오늘 제롬 파월 의장이 시장에선 되게 애매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땐 명확한 가이던스를 줬어요. 왜 3월이 아니라고 했는지. 네. 예.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던 얘기들을 복기를 해보면 예.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우선 지금까지 진행됐었던 물가와 관련해서는 대단히 합격 점수를 줬어요. 물가. 지금까지 물가가 잘 잡히고 있고 굉장히 괜찮다. 특히 시장에 대해서 당신들이 지금 6개월 동안의 물가를 보고 연율화해서 보니까 네. 1.9% 정도 나오더라. 그렇죠. 연율로 하면. 예, 연율로 하면. 그래서 이 정도면 2% 이내가 됐으니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실질 금리가 너무 높아서 지금 물가 대비해서 실질 금리가 너무 높은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물가는 3.1인데 사실은 기준금리가 5.5면 한 2.5% 정도 높은 거니까 네. 요거를 좀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니티미라우스 기자도 그런 질문을 했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건 뭐냐면 지표 자체로만 놓고 보면 합격점인데 뭔가 섣부르게 정책을 전환하게 되면 물가가 2%대가 아닌 네. 3% 초반에 고착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비췄어요. 네. 그리고 그 우려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서비스업 물가였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롬 파월 의장의
이번에 있었던 3월에 쉽지 않아라는 얘기가 핵심은 서비스 물가였어요. 이런 네. 거죠. 자, 그동안에 6개월 동안 봤었던 1.9%라는 이 연율한 물가는 사실 상품 쪽에서 물가를 잡힌 거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서비스업 쪽에 대한 물가가 유의미한 수준까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숫자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PC 물가 기준으로 해서 네. 전월 대비 서비스업 물가가 0.2% 이내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석 달 동안에 있었던 서비스업 물가가 0.4%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안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서비스업 물가가 그 이내로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정책을 전환해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생각을 해보시면 아직까지 그게 안 들어왔으니 네. 한 달만 가지고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네. 최소한 뭔가 이게 지속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려면 석 달 정도는 봐와야 되는 거죠. 석 달 정도는. 그러니까 1월에 나온 게 2월에 나올 거고 2월에 있는 게 3월에 나올 거고 3월에 있는 게 4월에 나올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석 달간 정도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서비스업 물가 자체가 지금 연준에서 기준으로 내놓고 있는 전월 대비 0.2% 이내로 들어오면 5월 인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서비스업 물가 자체가 이 석 달 동안에도 0.2 내로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보면 네. 6월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명확한 기준이 있으니 그걸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3월에 쉽지 않다라고 선을 그은 이유가 3월 되면 한 달 거밖에 못 보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이게 추세라고 되면 몇 달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려면 3월 가지고는 너무 촉박한데 라는 얘기를 오늘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매파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전체적으로 뭔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기준 안에 들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들기 위한 지속성을 확인한 기간이 필요하다 정도로 판단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전월 대비라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 기울기 예. 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이 기울기를 봐야 된다. 그게 PC 서비스 물가 기준으로 전월비 0.2% 이내로 예, 맞습니다. 들어온다면 예. 이것도 하나 어떻게 보면 이제 전제 조건이 또 예,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왜냐하면 연준에서는 이전에도 명확하게 이런 기준을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0.3% 이내, 그렇죠? 연율화해서 3.5 이내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물가가 2% 안에 들어오기 위한 기준을 우리한테 많이 제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점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 오늘 연준의 얘기는 명확했어요. 네. 그렇죠? 서비스업 물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 들어와서 혹시 물가가 3% 초반에서 고착화되지 않게 하려는 기준은 이거니까 그거에 대한 지속성을 확인하려면 한두 달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시고 그때만의 기준이 충족되면 금리를 내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미 간의 이제 증시를 좀 비교해 보자면 1월까지도 미국 증시는 뭐 나스닥 S&P 500 사상 최고치를 갔습니다. 우리는 연말까지는 조금 좋았다가 네. 1월 들어서 미국 증시는 좀 많이 디커플링이 차별화가 됐잖아요. 많이 됐죠. 좀 벌어졌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업종이 많이 다르기 때문인 게 굉장히 컸고 경제 구조도 다르다고 봐야죠. 네. 여러분들께서 지금 미국 증시도 지수가 대단히 많이 올랐지만 대부분의 종목이 아니다라는 데 착안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신문 보셨으면 JP 모건에서 나온 자료가 있던데 네. 이 자료를 인용을 해보면 현재 미국 시장에서 닷컴 버블 때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 흔히 얘기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그렇죠. 시가총액을 보니 전체 시가총액의 거의 30%에 다다랐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닷컴 버블 때 33%까지 됐으니 사실 지금 미국 지수가 오른 것은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만 오른 거죠. 그리고 매그니피션트 7이라고 불리는 또 여기에 이제 몇몇 업종들이 현재 미국에서 재정 정책 쓰고 있어서 뭐 굴삭기라든가 몇몇 업종이 조금 있고 최근에 또 발군의 어떤 실력을 보여줬던 게 19111을 비롯해서 네네. 살 빼는 약들 네. 그렇죠? 이런 것과 관련한 업종 몇 개만 사실은 올랐었지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종목이 오르지 않았다는 점에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걸 우리 시장에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도 AI 관련주들 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아니면 굴삭기 관련주들 뭐 이런 기업들이 올랐는데 우리는 다르냐 이거죠. 결국 우리도 조금 최근에는 좀 무너지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AI 수혜주는 미국은 소프트웨어지만 우리 하드웨어니까 하드웨어 관련 기업으로 사실 1월 내내 테마주가 형성됐었던 게 첫 번째고 어쨌든 간에 네. 그렇죠.
또 뭐 전체적으로 몇몇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미국과 다르지 않게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다른 점이 있다라면 미국은 그 움직인 원동력 관련주들이 초대형주였던 거고 우리는 중소형주였다 보니 사실 지수상에서 많은 차별화가 있었다라고 첫 번째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는 다르게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지금 중국 경제와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런 가운데서도 한국과 홍콩, 중국 증시가 동반해서 하락을 했었잖아요. 네. 사실 그런 데 따른 어떤 부담도 상당 부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글로벌에서 역시 공통적으로 벌어졌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도 최근에 매그니피션트 7 안에서도 한 종목이 되게 부진했었잖아요. 네. 테슬라라는 기업도.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오늘은 좀 많이 올라줘서 너무 다행이지만 최근에 전기차와 관련된 기업들이 부진했던 것도 원인인데 네. 이게 단순 어떤 섹터로 보기가 어려운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반도체와 거의 대적할 만한 수준으로 아니 향후에 반도체보다 더 커질 수 있는 산업이 2차 전지 산업이라는 데서는 이견들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사이즈가 커졌다는 얘기예요. 네. 예,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사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안 하는 기업이 없죠. 삼성도 SDI가 있을 그렇죠, 거고 그렇죠. LG도 엔솔이 있을 거고 SK도 포스코 있고, 그룹에 또 포스코도. 포스코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SK도 네. SK온이 있고 이런 식으로 모든 기업들이 다 포지션돼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업종이 조금 부진했을 경우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다라고 그러네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과 조금 차별화됐던 이유가 이런 데서 많이 찾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그래서 증시 전반적으로 보면 과연 이게 우리 증시 자체가 좀 안 좋아서 그런 거냐. 또 원달러 환율도 계속해서 1330원대, 네. 원화가 좀 약세인 국면이고. 근데 또 보면은 수급을 보면 외국인 수급이 또 나쁜 거는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시장을 나쁘게 본다가 아니라 예. 어려운 업종과 그다음에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업종들이 가려져 있는 건데 외국인들은 그런 업종 중심으로만 선별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업종들이 시총이 적지 않다 보니 네. 만만치 않다 보니 사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봐야 되고 요거 지수로도 볼 수 있는 게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훨씬 더 부진했죠. 그렇죠. 예, 왜냐면 코스닥은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사실 최근에 어려웠던 업종하고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비해 보셔도 쉽게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아니면 바이오주들이 또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 개별 몇몇 예, 종목이 좀 맞습니다. 악재가 있었던 예. 것들이 있었고 투심이 좀 안 좋아지고 금리 영향도 좀 받았고 그래서 코스닥 전반적으로 물론 이제 코스닥을 지수를 놓고 비교하기는 좀 애매한 시장이긴 애매하죠. 합니다만 그래서 또 800선을 밑돌고 약세가 또 이어지는 거고요. 아까 그리 참 FOMC에서 한 가지 좀 네. 빠뜨린 게 있어도 말씀을 드리면 오늘 FOMC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지수는 밀렸지만 달러도 강세가 아니었고 미 국채 금리도 내렸죠. 그렇죠. 물론 이제 미 국채 금리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채권 발행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던 게 사실인데 뭐 그건 이미 며칠 전에 나왔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표는 있는 그대로 보셔야 되는 건데 현재 파월 의장의 발언을 시장에서는 너무 매파적으로 해석 안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그냥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네. 그것만 놓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매파적이었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고 예. 아니 왜냐면 우리나라 시장 샀잖아요. 외국인이 그렇죠? 예, 만약에 그게 훨씬 더 매파적이었으면 달러에 영향을 줬을 거고 환율 측면에서 가장 부정적인 게 신흥국들일 텐데 네네. 신흥국 시장에서 오늘 1조나 샀다라는 얘기 자체는 사실상 오늘 파월 발언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그러네요. 예. 달러 강세로 가지를 않았고 채권 금리도 어느 정도 좀 내려왔으니 특히 뭐 저평가 주식이라고 하지만 은행주 많이 샀잖아요. 그랬죠. 은행주로 환율에 되게 민감하다라고 판단을 해보면 사실상 우리가 미국 시장 끝나고 보고 있는 기사들과는 온도는 좀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항상 FOMC가 끝나고 나서도 기사만 볼 게 아니라 정확하게 파월 의장이 우리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였었는지 네. 그다음에 그게 시장의 기대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만 조금 따져보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이제 시장이 얼마나 앞서가는지를 또 가늠해 봐야 되는데 네. 물론 그게 제일 어렵긴 합니다만 5월부터 거의 매번 통화정책 회의 때마다 금리를 내릴 거야라고 또 시장은 예, 전망을 하고 예.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한 6번 정도? 요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전부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연준이 생각하는 3번보다는 저는 많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기준이 되게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서비스업 물가가 현재 2%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때부터는 누가 보더라도 사실 시장에서는 실질금리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4번 내려도 4.5%포인트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알고 4.5% 정도 금리가 되는 거니까 네, 사실 0.2 물가 수준에 수준은. 비해서는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엔 그 정도 금리가 경제가 나빠서 그 정도 내린다가 아니라 이 정도 물가를 감안을 하면 실질 금리가 그 정도까지 내려와야 사실상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물론 시장이 조금 더 과하게 반영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연준이 생각하는 딱 3번이라고 보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 왜냐하면 3번이라고 해봐야 5에서 5.25면 한 번 내리면 5에서 5.25 그죠? 네, 네. 한 번 또 내리면은 또 7.5 이것저것 에서. 하더라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 금리가 되면은 실제 실질 금리가 낮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내릴 개연성이 있다라고 놓고 보면 시장과 우리가 연준의 생각에서 딱 적절한 중간 정도가 제가 볼 땐 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시장은 거의 한 3% 초반까지도 기대를 하고 예, 그 정도까지는 조금 과하지 않느냐라는 그래서 생각이 고기와 들고. 어디 그 중간쯤에 네. 그러니까 이제 4%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4% 정도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일단은 보셔도 한 6번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은 숫자는 아닌 거죠. 예. 이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게 그 모든 걸 또 반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예. 속도까지도 반영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또 변동성으로 나타나고 네. 그래서 더 어려운 거죠. 어찌됐든 간에 코스피 코스닥도 좀 오른 상태에서라도 조정을 받았더라면 나았을 텐데 일단 그러면은 시장 전반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진단은 그렇게. 뭔가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이나 방향을 바꿀 만한 변수는 아니었다라는데 공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미국 시장은 오늘 FOMC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과매수 국면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뭐 지- 사상 예, 최고치였으니까요. 계속 그랬었고 굉장히 과열권이어서 뭐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한번 쉬어갈 수 있는 자리였었는데 뭐 누구 표현으로는 뭐 울고 싶을 때 뺨 맞았다. 그 표현이 제가 볼 땐 가장 적당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